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에 저희가 칩 플레이스먼트 관련한 프로젝트 1차 마일스톤을 마무리하면서 그 과정이랑 결과물에 대해서 한번 공유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칩이라든지 그리고 뭐 조합 최적화라든지 강화학습이라든지 어려운 얘기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연구 배경이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연구한 주제에 대한 백그라운드를 조금 더 자세하게 같이 설명을 드리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제 발표를 준비해봤고요. 이런 걸 영상으로 남겨서 그 회사 채널에다가 잘 쌓아두면은 나중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 포문을 한번 열어보고자 자리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저부터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면, 뭐 머신러닝 관련된 이력들만 정리해보면 2018년부터 일을 시작을 했고요. 이렇게 심혈관 시술용 가이드와이어 제어하는 프로젝트를 해봤었어요. 저건 이제 2D 심혈관이랑 거의 비슷하게 패스들이 설정되어 있는 2D 모델인데, 저기서 저를 연성해 와이어를 그 기계를 가지고 잘 조정하는, 저게 카메라 인풋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병변 부위까지 저 와이어를 보내는 건데요. 저런 걸 한번 해봤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해봤던 프로젝트는 실제로 제어를 할 때 뭐 PID라든지 MPC 같은 방법들을 많이 쓰게 되는데, 이게 어떤 모델 가지고선 튜닝을 하거든요. 근데 이 모델이 실제 환경이랑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기계라는 게 뭐 환경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겠죠. 같은 기계에서 튜닝해도요, 시간 지나면 또 바뀝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모델이랑 실제랑의 불일치를 얼마나 빨리 좁히냐라는 거를 이제 만들어 봤었고요. 그래서 모델링한 내용이 실제랑 좀 다르더라도 이제 보시면은 가운데 인버티드 펜듈럼이라고 하는데, 강압습 하시는 분들은 카트폴이라는 명사에 조금 더 익숙하실 거고요. 저기 초반에 조금 흔들리는데요. 흔들리는 동안 데이터 수집해서 바로 잡습니다. 예, 넘어지기 전에. 저런 프로젝트도 해봤었고요. 그 다음 마키나락스 와서 이제 시작한 거는 FPGA 칩 플레이스먼트를 R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 라는 주제였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 세 번째 주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그 동기부여 차원에서 조금 이런 서문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 강학습이 실무적으로 그리고 사업적으로 얼마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냐가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특허 동향을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특허는 논문이랑 다르게 좀 마켓의 어떤 성격이랑, 그러니까 수익성이랑 좀 직결되는 부분들이 있죠. 비용이 드니까 이거 유지하려면.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도 우리 기술을 지키고 싶다, 우린 이걸 프로덕트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좀 담겨있죠, 특허에는. 그래서 강학습 관련된 특허가 얼마나 늘어나고 있을까가 일단 궁금해서 좀 조사를 해봤고요. 이게 미국 특허랑 유럽 특허인데요, 2019년도 들어서 굉장히 급증했어요. 되게 재밌는 동향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게 강학습이 좀 제너럴하게 적용될 수 있는 성격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통신, 교통, 헬스케어 등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시대의 흐름을 선도한다고 하면 구글이죠. 구글에서는 이제 특허를 얼마나 냈냐 궁금해서 제가 구글 페이턴트에 들어가서 구글하고 reinforcement learning이라고 해서 검색을 촥 해봤더니 와, 2만 건 가까이 나왔어요. 엄청 많죠. 생각보다 되게 많더라. 네. 그래서 이거 비용만 해도 장난 아닐 텐데, 뭔가 이제 프로덕션으로 이어가려는 의지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특허를 많이 유지하고 있는 걸 보니까. 뭐 이 중에서 몇 개 시도해보고 또 버릴 건 버리겠죠, 아마. 네. 그래서 그 구글 이렇게 많은 특허를 내고 있는데 2만 개를 다 살펴보기엔 너무 많더라고요. 이걸 제가 카테고리 좀 정리해보려고 했는데 많아서 이제 저 혼자는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구글을 한번 중점적으로 살펴보자 하는 차에 이제 올해 1월에 작년 한 해 동안의 연구 회고라는 제프 딘이 이런 글을 블로그로 포스팅을 했어요. 제프 딘이라고 하면은 구글 AI의 수장이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이 한 해 연구 실적에 대한 거를 굉장히 많은 카테고리를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강학습 키워드로 응용 사례, 그러니까 연구 사례 말고요, 실제 응용 사례에서 강학습 키워드가 들어가는 게 세 가지가 언급이 됐어요. 저것도 좀 화제가 됐었죠. 바이올로지컬 시퀀스 디자인. 저것도 뭐 대회 1등하고 하면서 굉장히 화제가 되었었고요. 두 번째는 뉴럴 네트워크에 대한 그 그래프를
이거 최적화하는 거를 또 강화학습으로 한 논문이 이제 두 번째로 있었고, 세 번째로 오늘 여기에 좀 초점 맞춰볼 건데, 칩 플레이스먼트를 딥 레인포스먼트 러닝으로 한번 해보자 라는 논문이었는데 작년 4월에 나왔습니다. 이거 위주로 살펴보기에 앞서서 연구 히스토리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 연구를 뿅 하고 처음에 보시면은 막 이해가 잘 안 가실 거예요. 구글이 어떤 연구 맥락을 가지고 저 연구까지 도달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일단 조합 최적화 문제에 구글이 좀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조합 최적화가 뭔지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조합 최적화 문제라는 거는 어떤 유한한 탐색 공간에서 최적의 해를 찾는 문제인데요. 유한한 탐색 공간이라는 거는 보통은 이 변수들이 이산적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컨티뉴어스하다. 보통 우리 딥러닝, 머신러닝 하면은 바로 생각나는 단어들이 몇 개죠. 그레이디언트 디센트, 뭐 이런 것들 있죠. 이게 전제들이 있죠. 공간이 스무스해야 되고, 미분 가능해야 되고, 연속적이어야 되고. 근데 그 말은즉슨 연속된 공간이면은 조합 최적화는 아니에요. 이산적인 거, 유한하다 그러면 뭔가 셀 수 있는 거죠. 너무 많아서 세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여튼 관념적으로 셀 수 있는 부분. 자, 그러면은 어떤 예시들이 있냐. 대표적으로는 이제 순회 세일즈먼트 문제, TSP라고 하면 줄여서 Traveling Salesman Problem이라고. 그리고 저 문제는 조금 이따 자세하게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작업 공정 스케줄링 문제가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수해야 되는 작업 공정들이 있고, 공정이 여러 개가 있는데 어떻게 얘들을 태워야지 빨리 끝내냐. 이거는 선택 문제죠. 선택이라는 거는 이산적인 여러 개 옵션 중에서 뭔가 선택하는 겁니다. 네. 이런 문제들이 대표적으로 해당되는데, 이 중에 되게 많은 문제들이 NP-hard군에 속해요. 예를 들어서 복잡도가 2의 n승으로 올라간다든지. 그러니까 n이 조금만 높아져도 풀기 되게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여기 딱 봐도 뭔가 실용적인 문제들이 되게 많은데 NP-hard다 보니까 이 실용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해야 잘 효율적으로 풀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은 그런 토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마켓에서도 관심이 되게 많은 주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Neural Architecture Search with Reinforcement Learning. 이게 2017년도에 공개가 됐습니다. 17년, 8년? 처음에 나왔을 때 저것도 굉장히 변혁적이었죠. 네, 관심도가 되게 높았어요. 일단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뉴럴 네트워크 디자인하는 게 어려워요. 지금 저 그림에서도 보시면은 많죠. 뭐 렐로도 있고, 컨볼루션 네트워크도 있고, 풀링도 여러 가지 있어요. 뭐 맥스풀 쓸 거냐, 뭐 에버리지를 할 거냐, 이런 것도 선택을 해야 되고, 그리고 뒤에 이제 FC 할 때도 FC를 어떤 차원으로 어떻게 태울 거냐, 이런 것도 또 문제죠. 그러니까 선택할 게 너무 많습니다. 위에 우측 하단에 보시면은 컴프2D라는 아이가 있는데, 그 파라미터만 해도요, 아웃풋 채널 몇 개로 할 건지 설정해야 되고, 커널 사이즈 설정해야 되고, 스트라이드 크기 설정해야 되고, 패딩도 뭐 설정해야 되는 거겠죠. 아무튼 설정해야 되는 파라미터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깊으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저 아키텍처 조합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럼 우리가 학습하려고 하는 데이터셋이 있는데 어떤 파라미터 조합이 이 데이터셋에 대해서 최적의 조합이냐 라는 거는 너무 어렵죠. 이거 학습도 다 시켜야 되는 거예요. 조합만 해도 되게 많잖아요. 저게 다 층마다 저렇게 파라미터가 많으면 다 곱하기를 한 만큼의 개수가 나올 텐데, 뭐 레즈넷 같이 층이 100층이 넘고 이렇다면 엄청나게 많은 가짓수들이 나오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문제를 정의해봤냐면요, 저런 뉴럴 네트워크의 명색, 파라미터, 구조 같은 걸 생성하는 RNN 모델을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강화학습을 이용해서 네트워크의 출력이 높은 정확도를 보이도록 RNN을 학습을 해요. 자, 밑에 그림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1번 컨트롤러라는 얘기를 하는데, RNN이에요. 컨트롤러가 파라미터랑 구조 선택해주는 애고요. 얘가 키의 확률로 센터 아키텍처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아키텍처, 아웃풋 나온 아키텍처 훈련시키고요. 훈련시키고 나면 인퍼런스에서 정확도 알 수 있겠죠. 정확도 산출합니다. 이 산출한 정확도를 리어드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도가 높으면 리어드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걸 리어드 시그널로 해서 RNN을 강학습을 학습시킵니다. 레인포스라는 알고리즘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되게 단순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컨볼루션 레이어로만 이루어진 네트워크에 있다 치면은 뭐 필터의 하이트도 있고 위스도 있고, 스트라이드에 대한 하이트 위스,
있을 거고 아웃풋 필터에 대한 개수가 있겠죠. 이거를 층마다 낮은 층, 높은 층 해가지고 시퀀셜하게 쭉 쌌습니다. 쭉 쌓아가지고 이 파라미터들을 그냥 아웃풋에 쭉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전 파라미터에 대한 예를 들어서 뭐 필터 하이트가 아웃풋에 나오면 얘를 그 다음에 인풋으로 줘가지고 이 파라미터들 간의 어떤 디펜던시를 반영을 해주는 구조죠.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큐러시를 위어드로 정의해서 이 어큐러시에 대한 익스펙테이션을 최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위어드를 정의를 합니다. 문제를 정의를 해요. 그리고 플래시 그레디언트, 레인포스라는 방법을 사용을 해서 저식을 미분 가능한 형태로 바꿉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당시에 막 스킵 커넥션을 사용한 레이어들이 뭐 아키텍처가 되게 유행을 타던 때예요, 저 때는. 그래서 스킵 커넥션이라는 거를 뭐 앵커 포인트라는 걸 추가해서 고려할 수도 있다라는 걸 또 제안을 하고, 요거는 뭐 주제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는 내용이니 간단하게 뭐 어텐션 레이어를 써서 이전 레이어들이랑 스킵 커넥션을 줄 건지 말 건지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측과 같은 굉장히 스킵 커넥션이 좀 사람이 생각했을 때 판단하기 조금 어려운 구조로 나왔어요. 근데 이게 그 왼쪽 표를 보시면 댄스넷, 레즈넷이랑 비교를 했을 때 막 되게 좋다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되게 단순하게 문제를 정의해가지고 되게 쓸만하게 나왔다라는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학습으로 뉴럴 아키텍처 서치가 꽤 괜찮게 나올 수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어느 정도 실험을 통해 지금 논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뉴럴 아키텍처 서치 같은 조합 최적화 문제, 아까부터 조합 최적화 문제예요. 유한한 공간에서 하나 찾는 거였죠. 여기서 RL이 잘 동작하네라는 인사이트를 얻은 거죠. 그러면은 좀 더 일반적인 조합 최적화 문제에 요거 한번 적용해보자, 그대로 라는 아이디어가 이제 그 다음 논문입니다. Neural Combinatory Optimization with Reinforcement Learning이라는 논문인데요. 자, TSP라는 문제가 굉장히 대표적인 문제, 조합 최적화 문제입니다. 이 TSP가 문제가 크게 커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그러니까 해를 찾기 위한 복잡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엠피아드 문제에 속하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 휴리스틱을 정의를 합니다. 이 휴리스틱이라는 거는 제약상을 추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치 스페이스가 너무 크니까 여긴 보지 마, 여기는 안 봐도 돼 하는 거를 거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람의 지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요, 문제가 세부사항 좀 바뀌잖아요. 그러면 휴리스틱 동작 잘 안 해. 그러면은 사람이 그 문제에서 또 지지고 볶고 하면서 노하우를 또 쌓아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RL을 사용해서 휴리스틱 정의 없이 굉장히 높은 차원의 TSP 문제도 한번 풀어보자 라는 거고, TSP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TSP라는 거는 Sales Manager, Traveling Salesman Problem인데, 여러분이 영업사원이십니다. 영업사원이라서 오늘까지 뭐 판촉을 해야 돼요. 100군데를 내가 순회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내 영업시간은 8시간인데 나는 야근을 하기 싫어요. 그래서 빨리 돌아야 되는데, 그럼 어떤 순서로 이 노드들을 찍어야지 내가 가장 빠르게 얘들을 다 순회할 수 있냐 라는 문제고요. 이 노드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순서 결정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가지수가 많겠죠. 일단 노드가 하나 추가될 때마다 가지수가 컴비네이터리얼, 그러니까 조합이니까 굉장히 많아져. 그래서 같은 예시를 딱 봐도요, 그 디스턴스가 만약에 내가 순서를 잘못 결정하면 왼쪽 같이 굉장히 복잡해지고요. 잘 정하게 되면은 그나마 좀 다닐만하게 패스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도 뭐 되게 실용적인 주제겠죠.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이 쿠팡맨 알바를 하는데 일을 하면서 내가 나는 좀 사이드 잡으로 돈을 좀 벌어갖고 이번에 플스5를 좀 사고 싶다. 120만 원. 쿠팡맨 알바를 한 달만 뛰어보자. 자, 그러면 내가 플스5를 살려면 하루에 내가 몇 탕을 뛰어야 되고 막 이런 계산이 나오겠죠. 네. 근데 나는 시간이 없어서 빨리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쓸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요즘엔 또 운송 사업 같은 게 굉장히 활발해요. 뭐 택시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운송 서비스들이 있는데, 그런 데서도 좀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겠죠. 되게 실용적인 주제로 볼 수 있고, 이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하냐면요, 앞선 방식대로 접근하진 않아요. 앞서 뉴럴 아키텍처 서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몇 층으로 쌓을 건지라든지 이런 좀 큰 명사들을 정해놓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얘는 그렇게 하면 좀 어려운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래 내가 쿠팡맨 알바를 할 거야. 그래서 나는 일단은 10개 지점에 대해서 최적화를 해보자. 해가지고 뉴럴 네트워크 학습을 시켰어요. 결과도 괜찮게 나오네. 근데 오늘 일 들어온 게 11건이에요. 그럼 이 차원이 다르잖아. 10개짜리를 학습을 했는데 11개 못 쓰는 거야. 문제가 되겠죠. 이거. 그래서 이제 저자들이 고민하는 첫 번째 포인트가 이 임의의 N개에 대해서도 분석해야 된다. 라는 거. 제너럴라이제이션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포인트 네트워크라는 걸 사용을 하는데 이 포인트 네트워크가 이제 좌측 하단 그림 한번 볼게요. 그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입력이랑 출력이랑 이게 특히 출력의 차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서브넷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겠죠.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는 아웃풋으로 출력이 몇 개인지가 미리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좌측에 지금 지점 P1, P2, P3, P4 네 가지가 입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출력 디코더에서는 이거에 대한 거를 그러니까 4개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로 각 스텝마다 서브텍스를 하게 되겠죠. 근데 이게 아니라 입력 노드의 특정 인덱스를 가리키게끔 만드는 거예요. 포인터 네트워크가 그런 아이디어. 그러니까 입력이 만약에 4개에서 5개가 됐다라고 하면은 0에서 4까지 선택. 입력이 만약에 10개다라고 하면 0에서 9까지 선택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인덱스를 추측하는 건데 이거는 일종의 그 밑에 같은 방식인데 어텐션 레이트 그러니까 내가 추정하는 어떤 인덱스를 선택할 것이냐에 대한 이 차원이 입력의 차원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입력마다 저 입력이 초록색 박스들이 초록색인가요? 저 박스들이 다 인코더인데요. 한 스텝마다 인코더의 어떤 레프레젠테이션이 나오겠죠. 이 레프레젠테이션들에 대해서 소프트맥스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레프레젠테이션이 만약에 10개다. 노드가 10개 나오겠지. 그럼 10개 중에 하나. 11개 나오면 11개 중에 나오고. 자, 그러면은 근데 이제 그 인코더 내부에 있는 파라미터들은 하나를 공유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차원이 늘어나도 동일한 파라미터 개수를 학습을 합니다. 자, 이런 아이디어로 강학습을 적용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행거리의 총합에 대한 기대값을 최소시키는 방향으로 문제를 정의를 해요. 리어드를 이렇게 정의를 하겠죠. 그러면 디스턴스 총합의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리어드를 설정하면 되겠죠. 여기도 똑같아요. 폴리시 그레이디언트 무슨 레인포스라는 방법을 사용해가지고 이 문제를 이분 가능하게 표현을 합니다. 밑에 뭐 베이스라인 얘기는 일단 패스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에 대해서 4가지 컨피그레이션 하게 되는데요. 그것도 일단 패스할게요. 자, 이 4가지 실험 설정에 대해서 100개 노드까지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요. 굉장히 잘 나왔어요. 자, 이제 그 좌측에서 세 번째 RL 프리트레이닝 액티브 서치라는 데를 보면은 맨 오른쪽 옵티멀 스랑 거의 유사합니다. 잘 나왔어요, 굉장히. 그래서 여기서 인사이트는 뉴럴 네트워크 RL을 사용해서 이런 조합체적과 일반적인 문제도 잘 풀 수 있다 라는 인사이트를 얻었고요. 그럼 이걸 가지고 조금 실용적인 걸 해보자 라는 게 다음 연구 꼭지입니다. 디바이스 플레이스먼트 옵티마이제이션인데요. 오늘 제가 주로 설명드릴 주요 주제가 이제 칩 플레이스먼트인데 플레이스먼트 뭔가 이제 연결고리가 좀 생긴 느낌이 들죠. 이름에서. 이건 어떤 논문이냐면요. 뉴럴 네트워크 학습을 추론을 할 때 연산 장치가 되게 많이 사용돼요. CPU도 일단 멀티 프로세싱 기본적으로 깔고 가고 근데 GPU도 하나만 안 씁니다. 큰 거 학습하는 경우에 GPU도 여러 개 뿌리죠. 근데 분산 학습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싱글 마신에서 할 때보다 효율이 되게 높아요. 당연히 뭐 이 여러 개의 학습 장치에 대한 물리적인 문제도 있겠죠. 그러니까 메모리 카피도 되게 많이 일어날 거고 그리고 이걸 중간에 동기화를 시켜주는 부분에서 생기는 어떤 로드들이 또 생기겠죠. 그래서 굉장히 효율이 떨어져요. 근데 우리가 그 학습을 하고 하면 인퍼런스를 할 때 쓰는 이 함수가 결국에 뉴럴 네트워크인데요. 이 뉴럴 네트워크가 계산 그래프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계산들이 이제 그래프 형태로 표현이 돼요. 이 각 연산들을 어떤 장치에 어떻게 뿌릴 거냐 하는 게 그 마지막에 총 시행 시간을 결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각 연산들을 어떤 장치에 할당을 할 것이냐를 사람이 결정하지 말고 혹은 성능이 높은 뭔가 옵티멀한 게 보장되지 않는 알고리즘을 맡기지 말고 이것도 한번 강화수 문제 풀어보자. 배치 문제죠.
그래서 아까랑은 좀 다르게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에다가 이걸 학습을 시키게 해요. 여기서 이제 어텐션을 활용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디코더에서 아웃풋으로 디바이스를 뭘 쓸지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 CPU가 GPU가 되게 정해져 있고 어디 할당할 거냐에 대한 인덱스가 나오겠죠. 마지막에. 그래서 각각의 오퍼레이션들이 쭉 들어가고요. 이 오퍼레이션들의 시퀀스가 이제 디코더로 전달이 되고 이 디코더에서는 그 다음 그 앞에서 입력됐던 오퍼레이션들을 스텝마다 어느 디바이스에 할당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목적 함수는요. 이게 플레이스먼트를 했어요. 이 플레이스먼트를 한 상태로 이 뉴럴 네트워크 계산을 했을 때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시키는 거죠. 앞에서 이제 디스턴스에 마이너스 준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실행 시간을 최소화시키는 형태로 이제 문제를 정리할 때 얘도 똑같습니다. 폴리시 그레이디언트 써서 레인포스를 써가지고 미분간의 형태로 표현을 했어요. 여기까지 보시면 감이 딱 오실 것 같아요. 되게 비슷한 프레임워크를 써가지고 다른 문제들을 풀었구나라는 느낌들이 좀 오실 거예요. 그리고 논문에 조금 복잡한 얘기들이 더 나오긴 하는데 간략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오퍼레이션이 되게 많습니다. 오퍼레이션이 많으면 그래프가 복잡해진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그래프라는 거는 노드랑 엣지로 벌텍스랑 엣지로 구성이 될 텐데 벌텍스가 많아지면은 엣지는 최악의 경우 벌텍스 개수가 n이라고 해서 n 제곱만큼 늘어나겠죠. 그러면 n을 줄여야 돼요 일단. 그래서 연관되는 애들끼리는 그룹핑을 시킵니다. 그래서 노드 개수를 최소한으로 만드는 알고리즘 하나를 제안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학습 속도를 우리가 최대화시켜보자. 왜냐면 이게 플레이스먼트라는 게 일단 다 플레이스먼트 시킨 다음에 한 번씩 추론 다 돌려봐야 돼요. 이 시간이 좀 걸리겠죠. 단일 머신에서 하지 말고 여러 개 그 워커들을 만들어가지고 이것도 분산 처리해서 해보자 라는 아이디어가 여기서 제안이 됐습니다. 그래서 파라미터 서버에서 파라미터 갖고 있고요. 컨트롤러들은 컨트롤러 여러 개들이 파라미터 서버에서 작업 시작하기 전에 받아와요. 이 파라미터라는 게 아까 보셨던 이 시퀀스 투 시퀀스의 파라미터이죠. 이 파라미터들을 가져오게 되고 그다음 이 각 워커들이 이 컨트롤러가 정한 플레이스먼트를 합니다. 각 워커들이 이거에 대한 타임을 산정하고요. 이 타임에 대한 산정된 타임들을 에버리지 해가지고 컨트롤러가 수집해요. 그다음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고 이거 비동기로 파라미터 서버에 업데이트합니다. 네. 그런 방식이고요. 그래서 이 논문이 되게 유의미했던 게 뭐냐면은 그 표를 보시면은 사람이 한 거보다 굉장히 잘 나왔고 알고리즘 쓴 거보다 물론 더 잘 나왔고 일단은 아까 그 전에 봤던 아이들이 이전에 어떤 소타적인 논문들보다 훨씬 앞지른다라고 보기는 어려웠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일단 성능적으로 굉장히 유의미한 성능이 나왔다는 게 좀 기념비적이고요. 그 우측 하단에 제가 네모 상자 쳐놓은 부분을 보시면 이게 결론적으로는 플레이스먼트가 여러 디바이스에 유니폼하게 잘 배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 끝나겠죠. 사람이 배치한 건 보면은 한 디바이스에 조금 편중되게 배치하는 경향성 좀 보이고 다만 대신에 RL로 플레이스먼트 한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훨씬 유니폼하게 배치가 이루어진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메모리 카피 연산도 훨씬 적고요. 그래서 휴먼 엑스퍼트보다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냈다는 어떤 기념비적인 결론이 떴습니다. 자, 이제 칩 플레이스먼트로 본격적으로 넘어가 볼게요. 칩 플레이스먼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일단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칩 캔버스라는 빈 공간이 있어요. 빈 공간이 있고요. 여기다 소자를 배치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소자를 배치하냐에 따라서 이 칩의 기능이 바뀌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쓰는 뭐 CPU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기능들을 하는 어떤 칩이 완성이 되겠죠. 근데 그 소자들이 아주 작은 애들, 랜드라든지 노어라든지 익스클루시브 오어라든지 이런 작은 로직 게이트를 스탠다드 셀이라고 하고요. 이 스탠다드 셀들을 블록으로 특정 기능을 하는 블록으로 조금 크게 묶은 것들이 이제 매크로라고 합니다.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오른쪽은 이제 오퍼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쟤들을 그냥 각각 소자라고 봅니다. 이 소자들을 칩 캔버스에 잘 배치를 해야 그러니까 뭘 배치할지는 정해져 있는데 얘를 잘 배치해야 이제 PPA라는 게 바뀌어요. 좋아져요. 무슨 얘기냐면 PPA라는 게 이 칩 플레이스먼트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산정하는 기준인데요. 매저 하나 어떤 매트릭으로 보시면 돼요. 파워, 퍼포먼스, 에어리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에어리어는 어떤 직접 보겠죠.
그리고 퍼포먼스는 말 그대로 뭐 실행 시간 이런 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칩이 하고자 하는 기대 성능이 있는데 이 성능, 그러니까 이 기대 어떤 이걸 실행시키는데 필요한 시간일 거고, 그리고 여기 필요한 전력이 이제 파워겠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내가 어떤 칩을 만들 거야 라고 하면은 그 칩을 만들기 위한 매크로랑 스탠다드 셀에 대한 연결 관계들이 정해져 있겠죠. 근데 얘를 만약에 배치를 했는데 넓게 배치를 했어요. 어쩌다 보니까 그러면은 매크로 간에 뭐 연결된 애들끼리 넓게 배치됐다고 하면은 얘들 줄을 이어주는 피지컬한 어떤 와이어가 길어지겠죠. 길어지게 되면 당연히 파워 많이 들겠죠. 퍼포먼스 떨어지겠죠.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얘들을 너무 모아놓게 되면은 이 칩 안에 각각의 셀마다 지나다닐 수 있는 와이어의 한계가 있어요. 캐파시티가 있는데 이 캐파가 넘어가면 우회해서 연결해야 돼요. 결국에 와이어런스 또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적당하게 배치해야 되는데, 특히 이 중에서 저 매크로를 플레이스먼트 하는 건 사람이 지금 한다고 해요. 커다란 저 매크로를 플레이스먼트를 하고 남은 공간에 이제 스탠다드 셀들을 배치한 다음에 얘들을 실제로 라우팅을 합니다. 연결을 실제로 다 시키고요. 그 다음 매전을 하게 되는데, 저 매크로 플레이스먼트를 아직 사람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한번 자동화를 해보자라는 게 이 프로젝트의 목적이고, 또 한 가지 이제 의의를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게 체스나 바둑 같은 경우, 체스가 이제 10에 123승, 바둑이 10에 360승, 경우의 수가 이만큼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칩 플레이스먼트는 이거보다 압도적으로 큽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조금이라도 사람이 개입하는 부분을 줄이면 이 공정을, 그러니까 이 디자인하는 시간을 훨씬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의가 좀 있을 거예요. 참고로 실제로는 저 10에 9,000승 정도는 아니에요, 지금 하는 주제는. 왜냐면은 소자까지 다, 모든 소자를 다 치면 저 정도 적도가 나올 수 있는데, 저희 지금 매크로만 RL로 배치를 할 거기 때문에 저 정도는 아니겠지만 의의가 있는 프로젝트다 라는 의도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RL 에이전트를 가지고 스텝마다 하나의 매크로를 칩 캔버스에 배치하고요. 매크로 배치가 끝나면 두 번째가 이제 스탠다드 셀 배치하는 걸 말씀드렸죠. 포스트 디렉티드 메서드라는 걸 가지고 스탠다드 셀에 클러스터를 배치해요. 이것도 스탠다드 셀이 너무 많으니까 100만 개, 1000만 개, 조 단위까지 올라가요. 계속 이거 클러스터링을 해가지고 클러스터를 그냥 한 번에 넣습니다. 문득문득. 안 그래도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좀 클래시컬한 방식으로 스탠다드 셀을 배치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RL 에이전트로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매크로 배치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배치가 다 끝나고 나면 와이어랭스랑 컨제스션에 대한 추정치, 실제 라우팅까지 해가지고 이 결과를 보려면 너무 느려요. 그래서 이 추정치를 가지고 위어들이 계산을 하고요. 이 위어들을 최대화하는 방향, 그러니까 와이어랭스도 줄이고 컨제스션도 줄이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앞서서 제가 매크로, 그러니까 이 소자들이 각각 관계성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소자들마다 각각의 특징들이 있어요. 이 말은즉슨 얘들이 그래프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건데, 그래서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이 소자들과 연결관계에 대한 피처를 뽑아냅니다. 그다음 이 뽑아낸 피처를 가지고 RL 에이전트의 인풋으로 줍니다. 그래서 그 매크로 피처, 저기 넷리스트 그래프라는 게 이 매크로들에 대한 관계예요. 소자들에 대한 관계성을 나타내는 엣지라고 보시면 돼요. 애들 둘이 그래프 컨볼루션 네트워크 들어가고 애들이 인베딩으로 나오게 되고, 인베딩 중에서 필요한 애들을 딱딱 뽑아가지고 컨캣을 시켜서 그 폴리시 네트워크랑 밸류 네트워크에 보내주는 거예요. 저 부분이 이제 RL 부분이거든요. 그다음 맨 뒤에 보시면은 이제 마스크 폴리시라는 부분이 있어요. 128x128x1짜리인데 저게 뭐냐면은 내가 배치하고자 하는 칩 캔버스를 128x128짜리 셀로 쪼개가지고 이 셀 중에 어디에 배치할 건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마스크는 내가 만약에 배치를 다 했다, 이 셀에, 그럼 더 배치 못하겠죠. 그럼 거기 마스킹을 해줘. 에이전트 상태입니다.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논문이 주장하는 바로는 6시간 이하 학습만으로 전문가가 몇 주에 걸쳐 수행한 플레이스먼트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대체로. 라는 주장을 하고요. 사실 뭐 실제는 며느리도 몰라요. 왜냐면 이제 TPU 가지고 했는데 여기서 보안적인 이슈 때문에 뭐 속속들이 다 공개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튼 뭐 적은 시간에 사람이 수행한 것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아웃풋을 봤다는 게
여기서의 어떤 의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참고로 이 논문에서 뭐 어느 정도 장비를 써서 어떻게 분산시켰고 뭐 이런 얘기까지는 없어요. 네. 어쨌건 구글의 인프라에서 6시간 안에 사람보다 나은 결과를 냈다 라는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영감을 받은 프로젝트가 이제 이거를 FPGA 플레이스먼트에서 한번 해보자 라는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퓨리오사 AI라는 칩 설계 노하우가 많이 있는 저랑 이제 같이 협업을 해서 진행했던 프로젝트고요. FPGA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필드 프로그래머블 게이트 어레이라는 것의 약자인데요. 이게 뭐냐면 필드에서도 프로그래밍 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 칩을 만드는 과정이 아니라 제가 팔았어요. 필드로 갔어요, 이 칩. 근데 여기서도 수정할 수 있다는 얘기. 이게 굉장히 칩 자체가 하드웨어인데 유연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딥러닝 시장 같은 경우 굉장히 빨리 변화하는데 이게 좀 유연성이 높다 보니까 이 딥러닝 시장에서 좀 높은 관심을 받고 있고요. 이 칩은 앞에서 봤던 구글이 했던 게 A식 칩이라고 하는데 그 하얀 캔버스에 배치하는 거랑 좀 달라요. 얘는 영역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애는 어디 배치할 수 있고 하는 영역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이 영역들이 하이라키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뭐 SLR, FSR, 타일 사이클 이런 식으로 하이라키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보통 이 소자들은요 사이트랑 벨 단위로 배치를 합니다. 좀 작은 아까 말씀드린 스탠다드 셀 같은 경우 벨 단위로 배치가 많이 되고 매크로는 주로 이제 사이트 단위로 배치가 많이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이게 FPGA에서 제대로 워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최소 문제를 한번 정의를 해봤고요. 72개의 매크로랑 스탠다드 셀로 구성된 문제를 하나 정의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그 원래 논문에서 매크로랑 스탠다드 셀을 분리해서 다른 알고리즘으로 돌렸던 거랑 달리 저희는 그냥 이 72개를 다 RL로다 배치를 해봤어요. 네. 참고로 그 앞서 보셨던 칩 플레이스먼트 논문 같은 경우에 매크로는 few hundreds of macros라고 하는데 뭐 몇백 개 정도 했다. 뭐 100개, 200개 정도 하지 않았을까라고 저희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면 보통 칩에서 매크로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네. 그래서 그거보다 조금 작은 단위의 매크로를 썼지만 이제 스탠다드 셀까지 포함해서 100개에 근접하는 문제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 논문에서 풀 트레이닝 없이 바로 R만 갖고 학습을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칩 캔버스에서 어떤 소자들을 먼저 배치할 거냐라는 이 소자 배치의 순서를 이 소자의 크기를 가지고 토폴로지컬 소트를 해서 결정을 해요. 이게 뭐냐면은 매크로가 크면 클수록 칩 캔버스에서 차지하는 영역이 커지기 때문에 얘가 더 임팩트를 크게 갖는다 라는 전제 하에 이 크기를 가지고 정렬을 해서 배치 순서를 결정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배치 순서는 에이전트가 결정하지 않아요. 넣어줘요. 그때그때 들어오는 매크로를 이제 배치만 해주게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하얀 캔버스에 배치하는 게 아니라 영역이 일단 있습니다. 크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네. 그냥 어디에 배치하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포트 개수를 기준으로 배치 순서를 저희 결정했어요. 이게 원래 논문에 좀 다른 부분이고, 왜냐면 포트 개수가 많다는 얘기는 연결성이 많은 소자라는 얘기죠. 연결성이 많다는 얘기는 연결된 와이어가 많다는 얘기고요. 그럼 포트가 많으면 당연히 얘가 배치됐을 때 기대되는 와이어 랭스의 상승이 더 크겠죠. 그리고 컨제스천도 더 크겠죠. 컨제스천이라는 게 이제 와이어 랭스가 특정 셀에 얼마큼 지나가고 있냐는 건데 더 많이 야기하겠죠. 포트가 많으면. 그래서 그렇게 임팩트가 더 큰 아이들을 포트 개수를 기준으로 결정을 하고 이걸 기준으로 이제 순서를 결정해서 에이전트에 넣어주게 됐고요. 그리고 칩 플레이스먼트 같은 경우에 아까 그림에선 128바이 128을 썼는데 논문에서는 이제 30바이 30일 때 가장 효과가 좋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희는 6바이 6짜리 조금 더 작은 사이즈로 해봤습니다. 이제 멀티 분산 처리 일단 안 하고 싱글 버전에서 학습하는 걸 타겟으로 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에이전트가 학습해야 되는 영역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조금 더 작은 액션 그리드를 설정을 했고요. 이 액션 그리드를 어느 정도 범위로 타겟팅할 건지도 또 문제예요. 이게 약간 휴리스틱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72개짜리 매크로랑 스탠다드셀 배치하는데 전체 다 볼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클럽 리전이라고 하는 좀 작은 영역을 라지라고 잡았고요. 이 라지라는 부분을 이제 타일, 이제 사이트 위에가 타일이죠. 타일 개수로 6x6으로 쪼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배치를 하는 문제를 라지로 줬고요. 미디움은 이거 라지 문제에 위스랑 하이트 반반, 4분의 1 사이즈죠. 여기로. 그걸 이제 미디움으로 정했고 얘 또 4분의 1 정도 사이즈를 스몰로 잡고서 한번 학습을 해봤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스몰로 잡음으로 이제 결과를 냈어요. 그래서 넷리스트 소자랑 이 소자에 대한 연결성에 대한 정보를 프리프로세싱을 해주고 얘를 그래프 형태로 나타내준 다음에 그래프 컨볼루션을 통과시켜주고요. 이 구조 자체는 좀 비슷하게 했습니다. 원본의 논문이랑 비슷하게 했고 마지막에 이제 저 마스 폴리스가 6x6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이거 포스트 프로세싱을 합니다. 왜냐면 플레이스먼트만 했기 때문에 얘에 대한 성능을 매저하려면은 이 뒤에 라우팅도 한번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비바도라는 상용 툴에다가 이거 입력할 수 있게끔 포스트 프로세싱을 해줬고요. 비바도에서 얘를 배치를 해주고요. 입력된 거대로 배치를 해주고 이거를 라우팅을 해줍니다. 연결을 실제로 시켜줘요. 그 다음에 매저를 해줘요. 그래서 파워가 얼마큼 들고 그리고 라우팅을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고 등등을 이제 아웃풋으로 주게 되고요. 저희는 이 아웃풋 각각의 스코어들을 매그니튜드를 잘 맞춰서 그냥 써가는 식으로 해서 오버롤 스코어를 냈어요. 그래서 랜덤 플레이스먼트, 한 플랫 리전에 대해서 플레이스먼트 한 거, 비바도 내에도 플레이스먼트 기능이 있거든요. 저게 72개 소자 기준으로 플레이스먼트 했을 때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렸는데 저 비바도로 한 플레이스먼트, 그리고 저희가 RL로 한 플레이스먼트가 제일 우측에 있습니다. 참고로 저 파란색 길쭉한 막대기는 입력 포트예요. 입출력 포트고요. 저쪽으로 이제 소자들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유니폼하게 연결을 랜덤하게 뿌린 경우를 보시면 소자들이 유니폼하게 뿌려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저렇게 돼 있어요. 근데 반면에 이제 비바도로 플레이스먼트 한 것만 봐도 소자들끼리 연결성이 강한 애들끼리 모여 있습니다. 선이 좀 두껍게 연결돼 있다는 걸 보고 좀 확인하실 수 있고요. 72개가 좀 몰려 있죠. RL 플레이스먼트 한 것도 굉장히 마찬가지로 몰려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오버롤 스코어로 봤을 때 이제 72개 소자 배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괜찮은 결과를 냈어요. 자, 이 프로젝트를 저희가 한 3달 안 되게 진행을 했는데요. 이 진행을 하면서 좀 어려웠던 부분, 그리고 여전히 좀 의문으로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저희가 싱글 머신에서 한번 배치를 해봤는데 이게 현실적인 비용 대비 강학습 에이전트가 어느 정도 배치할 수 있냐 라는 게 아직 좀 느낌이 안 와요. 왜냐면 이게 막 조 단위까지 올라가요. 소자 배치하는 게 나중에. 근데 저희는 지금 72개 가지고 있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스케일업, 어느 정도 범위까지 스케일업 가능할까가 일단은 문제였고요. 그리고 만약에 매크로만 해도 한 수백 개까지 배치하는데 어느 정도 리소스가 될까? 왜냐면 차 플레이스먼트 논문에서 자기들이 얼마나 썼는지 얘기를 안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좀 추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저희 플레이스먼트만 하죠. 근데 이게 정확한 매저를 하려면 라우팅까지 다 해봐야 돼요. 왜냐면 컨제스천이 많으면 우회해서 또 연결한다 그랬죠. 그럼 렌스가 또 늘어나.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강학습은 어차피 시행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라우팅 없이 추정치를 가지고 리어드 펑션을 산출했기 때문에 이 갭이 생겨요. 강학습에서 항상 페인 포인트로 나타나는 이슈죠. 심투비얼 갭이라고 하는데 이 심투비얼 갭이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인퍼런스 했을 때 리어드가 제일 잘 나와서 얘가 잘 학습이 됐구나 하고 뽑았어요. 얘가 제일 잘 됐어, 우리 학습 중에서. 근데 실제로 얘로 학습 라우팅까지 해서 매저를 해보니까 우리 생각한 것보다 안 나와요, 성능이. 이런 경우들도 있었어서 학습하던 중에 어떤 애를 베스트로 들 거냐, 이것도 좀 어려웠습니다. 무작위로 뽑아서 했어요, 한마디로. 그런 부분도 좀 어려웠고요. 그리고 사실 이전에 TSP까지 학습했던 그 연구까지는 중요했던 의의가 그거예요. N이 바뀌어도, 노드 개수가 바뀌어도 제너럴하게 우리가 학습했다라는 건데 얘 제너럴하지 않아요. 여기서 제한한 뉴럴 네트워크, 그러니까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가 소자 개수가 바뀌면 새로 학습해야 돼요. 그래서 얘들이 제한한 방식이 프리트레이닝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파인튜닝만 좀 하면 된다. 6시간 정도 라는 건데 어쨌건 시간 들죠. 이걸 좀 제너럴하게 할 수 없을까가 이제 그 다음 의문이고, 그 다음에 그 소자가 만약 좀 적다라고 하면은 그 전체에다 배치할 필요가 없어요. 최소한으로 범위를 줄여야 되거든요. 어느 범위를 타겟팅해서 그리드셀 위치를 정할 거냐, 이게 약간 휴리스틱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게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연구된 걸 가지고 아마 앞으로는
조금 더 많은 매크로랑 스탠다드 셀을 정의된 문제를 한번 수행해볼 거예요. 플레이스먼트 수행 한번 해볼 거고, 앞서 이걸 해보면서 여러 가지 의미 좀 풀리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첫 번째로 이 스케일업 하면서 어느 정도 리소스가 들어갈 거냐라는 거에 대한 좀 감이 오겠죠. 이제 밑에 거는 이제 해결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아마 같이 고민을 해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핵심은 아까 연구 스토리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비슷한 기술이 쓰여요. 조합 최적화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이 기술이 그 칩 플레이스먼트뿐만 아니라 다른 조합 최적화 문제에도 적용될 만한 소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생산 설비를 최적화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지금 저희가 좀 검토하고 있는 문제기도 하죠. 선박 최적화, 선박 스케줄을 최적화한다든지 구조가 몇 개 있는데 선박은 또 많아요. 얘들을 어떻게 여기다가 배치시킬 거냐. 이 선박에 들어가는 채선료라고 하는데 이 비용을 최소한으로 시켜야 되고 그리고 스케줄에도 이제 적용할 수 있을 거고 그 외에도 클라우드 시스템 같은 경우에 디바이스 플레이스먼트랑 비슷한 문제를 볼 수 있어요. 클라우드에서는 인프라를 쫙 묶어서 머신 하나처럼 쓰죠. 그렇죠? 그러면 이 내부에서 이 머신에다가 내가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이슈가 될 건데 이 플레이스먼트 문제에도 이 기술이 또 쓸 수 있을 거고 TSP 문제와 같은 운송 최적화 문제에도 이런 게 또 쓰일 수 있겠죠. 굉장히 응용 예시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조합 최적화 기술을 이용해서 실제 산업 문제, 쓸만한 문제 적용해서 수익 창출까지 해보자 라는 게 일단 저희 팀의 의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같이 지금 발굴을 하고 있어요. 칩 플레이스먼트 문제를 진행한다든지. 이상 발표를 마치고요.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질문 있으시면 자유롭게 해주세요. 네. 아까 저 궁금했었던 게 72개의 매크로랑 스탠다드 셀을 네. 배치하는 걸 봤는데 영역이 6x6이더라고요. 네. 그러면 36개의 공간에 72개를 넣는다는 건가요? 36개의 공간에 72개 넣는 거예요. 아 그러면 한 공간에 뭐 2개가 들어갈 수도 네. 있고 3개가 들어갈 수도 맞아요. 있고. 왜 날카로우시? 역시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타일 개수로 쪼갰다 이렇게 셀을. 그럼 한 타일 내에 보시면요 여러 개 사이트가 있어요. 그 말은즉슨 매크로 여러 개로 쓰여 있습니다. 사이트 안에 또 벨들이 있고 또 소자들 그 스탠다드 셀도 여러 개 붙이고. 네. 여기에 대한 내용 아니라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아까 그 배치된 거에서 컬러 스킴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주황색하고 하얀 색깔 차이가 어떻습니까? 저 청록색이랑 주황색 차이요? 네. 주황색은 저희가 직접 플레이스먼트 한 거고요. 그러니까 비바도라는 툴에서 저게 보여준 결과예요. 배치한 결과인데 비바도에 야 너가 배치해 라고 해서 비바도가 알아서 배치한 게 청록색. 그리고 또 주황색은 이걸 여기 배치해 라고 저희가 명시적으로 지정한 경우에 주황색이다. 근데 맨 오른쪽에 보시면 다 섞여 있죠. 청록색도 두 개 있어요. 저기 뭐냐면은 RL로 배치한 결국 줬는데 비바도가 라우팅 하다가 임의로 얘가 조금 배치를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얘가 알고 계신다. 그런 경우에 저게 그 부분이 이제 청록색으로 표시된 거 보시면 라우팅 과정에서 비바도가 판단하기에 최적화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플레이스먼트를 바꾼 거라고 보셨어요. 이 부분은 김정환 박사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아니면 뭔가 휴리스틱을 어긋나서 어떤 케이스 같은 경우는 어떤 PJ 컨스트레인트에 어긋나서 배치하는 경우인데 이제 넷리스트에 없는 기사도 있고요. 슬랍포커라고 인프가 없고 얘네들은 아예 저희가 강화포를 풀기 위한 넷리스트에 그게 명시가 안 되는 기사거든요. 그런 것들은 제가 이제 이해를 했고 배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PJ 보드의 디펜던트한 저자들이 기대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강화포를 모르니까 강화포를 문제를 주면 아무리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래에 배치 대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